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결혼 2년 차의 남자입니다. 저보다 10살 연하의 아내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생일 파티 때 놀러간 클럽에서 어쩌다 처음 만났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하던 아내에게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려던 차였습니다. 아내에게 고백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고백을 하기로 해 만난 그날의 아내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언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묘하게 아내를 닮았는데 파릇파릇한 21살 여대생인 아내와는 다르게 묘하게 풍기는 성숙미가 느껴졌습니다. 큰언니인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내와는 터울이 조금 있어 보이는 제 또래 정도로 보이던 외모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고백한 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언니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눈웃음을 치고 끼부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언니로 보이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할 때 너무 깜짝 놀라 마시던 커피를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큰언니로 착각한 사람은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장모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옅은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 스타일이 대학생 딸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민소매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도 늘어진 군살 하나 없이 탄탄했습니다. 피부도 어찌나 고운지 화장기가 거의 보이질 않는데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외모를 그대로 가져다 박은 듯한 외모 또한 오히려 성숙미가 느껴져서 그런지 한층 더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예쁘시다고 분위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두운 표정에 아내가 저에게 전한 의외의 소식. 아내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데이트 자리에 같이 나온 거고 저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나무라며 닮을 게 없어서 21살에 애 낳는 것까지 닮느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저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젊어 보이는 겉모습만큼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셔서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오히려 다 큰 성인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 당사자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아내 또한 그동안 클럽에서 그렇게 만나 하루를 보낸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려고 준비해온 반지를 내밀며 따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고백이 아닌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본 그날로부터 2달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고 애인도 아니었던 아내에 대해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당시 21살밖에 안 된 아내에게도 짐을 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시에 아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에게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오히려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보고 남자다워서 좋다며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내도 아름다웠지만 혼주석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장모님도 너무 고우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까지 통틀어서도 장모님보다 예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21살짜리 여자를 데려가냐며 놀리던 친구들도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너네 장모님 미모가 장난 아니라며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더 뿌듯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다들 그렇듯 너무 행복하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10살 연하의 아내가 반겨주는데 이따금씩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점차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 받는 스트레스였어요. 나름 명문대를 다니던 아내는 이렇게 자기는 원하던 공부도 끝마치지 못하고 이대로 아무런 경험 없이 끝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벌이로는 대출금부터 아내의 학비까지 보태기엔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까지 쓰게 되면 저금은커녕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통장을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안 장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애를 봐주고 살림을 돕고 싶다고요. 장모님도 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거죠. 그렇게 장모님과 저, 아내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육아부터 집안 살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뒤처진 걸 따라잡으려면 보통 노력으론 안 된다며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 들려 모자란 공부와 일습을 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는 침대만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신 장모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집착을 이해해주는 저희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희 불찰로 인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가가 없기는 왜 없냐며 차차 알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오셨지요. 최근 들어 부쩍 옷이 얇아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장모님을 대신해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애가 잠들면 자기에게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해오셨습니다. 허벅지가 위까지 훤히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와 품이 커다란 민소매티만 입고 계셨는데 아내도 독서실에서 늦게 오는 날이기도 했고
말투에서 나오는 묘한 기류에 오늘 드디어 올게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아기는 잠에 들었고 저는 조심조심 장모님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편한 복장 그대로 옆으로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아서는 이쪽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나? 라고 대뜸 물으시는 말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령 이런 거 말이지. 라고 하시며 장모님은 제 앞에 낯이 익은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래몰래 월급을 빼돌려 만든 비상금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한 세대가 지나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들은 돈 숨기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며 혀를 차시곤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저를 보며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안 된다며 뜯어말릴 틈도 없이 장모님 손에는 제가 변기 뒤쪽에 숨겨놓은 돈뭉치까지 찾으셔선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애써 모은 제 비상금을 전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하얀 장모님의 발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새하얀 그 발등을 따라 제 아내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장모님의 길게 쭉 뻗은 다리에 저도 모르게 저희 시선이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시던 장모님은 저희 시선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시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싫지는 않아. 라고 하시며 옆으로 다가와 제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니 저는 이성을 잃고 장모님을 강하게 끌어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강렬한 포옹에도 장모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정적이 생긴 뒤 저도 모르게 저희 얼굴을 장모님 가까이 움직이고 있던 찰나 장모님이 저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딸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품에 살짝 남아있는 장모님의 향기를 느끼며 장모님의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가 독서실에 들려 늦게 오는 날이 되면 저는 둘만의 새로운 비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내보다 매일 퇴근하는 저를 반겨주시는 장모님이 더 저희 아내인 것만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꼭 껴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에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냥 한번 주저리 저희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요. 가끔 길바닥에서 술 취해 뻗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해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거짓말일 테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콩밥 신세를 면할 수 없겠죠. 몇 번 들어본 이야기라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원룸이 몰려있는 원룸촌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제 방은 18층에 있습니다. 완전 늦은 시간은 아니었고 대충 저녁 11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자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불싸. 담배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사러 갈까, 지금 미리 사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날씨를 보니 아침에 비가 온다는 말에 귀찮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사서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옆에 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8층을 누르고 핸드폰에만 집중한 채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라고요. 아까 같이 탄 여자가 내리나 보다 하고 벽 쪽으로 붙었는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같이 탔던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 그녀가 바닥에 쭈그려 앉은 채로 미동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보는데 열중하느라 옆에 있던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은지 눈치도 못 채고, 아니 그것보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는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여자의 팔을 흔들며 이봐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정신을 다시 차린 듯 제 팔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축해주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마자 옆에 벽에 기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를 보니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주변에서 술 냄새가 잔뜩 나기 시작하더니 이 여자가 만취해서 그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걸 진작에 눈치 못 챘을까 싶었네요. 저는 그녀가 혹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줄 알고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회사 다니는 직장인같이 보이는 게 정갈하게 묶은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그 안으로 커피색 스타킹과 검은 구두를 신었었는데 술 냄새가 너무 독해서 쳐다볼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녀를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정신줄을 놓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그나마 부축해줄 때 일어나려고 노력이라도 했었는데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살다가 처음으로 보니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나쁜 생각이 드는 것보다 먼저 집에다가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깨를 흔들어도 도무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 숙인 고개를 젖혀서 여자의 볼을 살짝살짝 치면서 정신이 드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얼굴을 봤는데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고 이쁜데 뭐랄까 빈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엄청나게 빈틈투성이었지만 말이죠.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업어가면 충분히 업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허증 같은 걸 찾아서 주소라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어찌됐든 한 층에 호수가 20개가 넘게 있는데 야심한 밤에 배를 하나씩 다 눌러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룸이라서 그녀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자가 직접 눌러 도착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 6층 어딘가에 사는 여자일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아무리 어깨를 흔들고 볼을 찰싹찰싹 쳐봐도 전혀 미동이 없고 저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 빨리 자러 가야 하는데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으니 슬슬 짜증도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톡톡 건드리던 얼굴을 뺨 때리듯이 짝 때렸더니 조금 반응이 있더군요.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야? 왜 때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몇 호에 사냐고 물어봤죠. 피곤한데 말 걸지 말라는 듯한 세상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며 610호 라고 잘 안 들리게 대답하더라고요. 다행히 10몇 호라는 데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지만 뒷자리가 3호였는지 4호였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어보니 여자가 귀찮아, 꺼져, 시끄러워라면서 주사를 부려서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충 들리던 대로 그 여자의 집이라고 생각되는 613호 앞까지 질질 끌고 가서 문 앞에 기대어 눕혀놨는데 혹시나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인터폰에서 남자가 누구세요? 라고 대답하길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여기 사시는 분 같은데 너무 취하셔서 나와서 좀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말해줬습니다. 인터폰으로 다시 남자가 대답하기를 여기 저 혼자 사는데요. 여긴 그런 사람 안 살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3호가 아니면 4호겠지 싶어서 4호 문 앞에 기대어 놓고 나서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러보니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마침내 그녀의 방을 찾아준 것 같아 흔들어 깨우며 집에 들어가 자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그녀는 이동조차 없이 이제는 문에다가 몸을 기댄 채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집 앞까지 데려온 건데 깨워서 들여보내려고 아까처럼 흔들어 깨우고 뺨을 때려도 도무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가끔씩 귀가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한 번씩 쳐다보고 가고 그 눈빛을 보니 내가 왠지 죄 지은 놈같이 괜히 찔리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아니 그래도 어찌 젊은 여성을 밖에서 재우냐. 이 여자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던데 내 방으로 데려간다면 데려갈 수 있겠고 그런데 또 만취한 여자를 데려갔다가 이상한 오해를 사면 큰일 나겠다 싶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그냥 초인종 눌러도 아무 반응 없는 이 집이 그녀 집이겠거니 해서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젊은 여자를 두고 온다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방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놈이 다 있는 데다가 또 생각해보니 아까 그녀의 집을 찾아줄 때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옆집 사는 남자분에게 만취한 여자가 밖에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CCTV가 사방팔방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마지막에 데리고 내린 사람도 저였고 복도에 그 집 앞까지 끌고 온 것도 저였으니까요. 심지어 뺨까지 때린 건 덤이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괜시리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 다시 6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가 두고 갔을 때 그 자세 그대로 문 앞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갔길래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다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내버려둬도 아무 일은 없겠는데 그래도 그냥 다시 버려두고 오자니 너무 뒤숭숭해서 일단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6층 집 앞에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고 말해줬어요. 경비 아저씨가 귀찮은 표정으로 취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쩔 수가 없다고 술 취한 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도 여태 그녀랑 씨름하다 왔으니 그 말에 딱히 할 말은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니 문득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서를 같이 따라가게 되거나 귀찮은 일에 휘말려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경비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더라도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일단 그녀를 경비실로 보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경비 아저씨가 할 일이 될 테니까요. 경찰이 깨워서 집에 보내주던지 파출소로 데려가 술이 깰 때까지 보호를 해주던지 아무튼 귀찮은 일을 피해서 저는 얼른 자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경비 아저씨도 제 말을 듣더니 틀린 말은 아닌지라 따로 반박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냐고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녀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서자 맙소사. 잠버릇이 고약한 건지 그녀는 이번에는 복도의 대자로 뻗은 채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보기에도 좀 가관이었나 봐요. 아저씨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나마 아까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완전 골아떨어져 버린 그녀는 둘이서 부축해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경비실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경비실 안쪽 방에 그녀를 눕히고 아저씨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달라고 하고 제 번호를 남겨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 그렇게 취해 있는 여자를 처음 본 것 같아서 더 놀랐네요. 아무리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지만 겁도 없이 그렇게 취할 수가 있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취한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가방도 전화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면 가끔 긴장이 풀려서 정신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니 제 어깨에 그 여자의 화장품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해지기도 하고 다 지나간 마당에 나쁜 상상을 해봤자 큰일 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특별한 만남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경비 아저씨에게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방금 막 술이 깨서 상황 파악하고 사과하다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고 하는 말에 몇 호 사는 분이었냐고 여쭈어 보니 우리 옆에 건물 사는 사람인데 애초에 건물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입구가 똑같이 생겨서 헷갈릴 법도 한데 건물을 잘못 찾아왔다니 그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던 상황인 거죠. 막상 제가 했던 일이 사람 하나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네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녀였습니다. 어제 도와준 일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담례로 술 한잔 사고 싶다고요. 술 때문에 어제 그런 꼴을 봤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퇴근 후 그녀를 만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자친구와 헤어져 혼자 술을 마시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엔 어떻게 됐냐고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이겨내고 그녀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녀의 새 남자친구는 바로 저입니다. 사연 쓰고 있는데 뒤에서 술 먹고 대자로 뻗은 내용은 쓰지 말라고 닥달하네요. 만취한 그녀를 어떻게 하지 않고 잘 도와줘. 이렇게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 과장님이랑 가맹계약 관련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8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나름 자리를 열심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잡일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업무에 관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번에 가맹 계약을 한 신규 업장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완료되어 가서 확인하고 오픈 일정 잡고 겸사겸사 다른 가맹점들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오기로 해서 이틀 정도 기간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번에 과장님을 만나면서 새로 담당하게 된 곳이라 이번 기회에 점주님들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몇 군데 가맹점을 들려서 인사도 하고 점검을 했고 5시쯤 신규 가맹점으로 갔어요. 오늘 처음으로 신규 업장 가맹주를 만난 자리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냥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따라 더 예쁘고 섹시해 보이네요. 오셨어요? 과장님은 여전하시네요. 과장님의 짓궂은 인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로 질끈묶은 머리에 몸에 딱 핏되게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일에 중독된 커리어 우먼 느낌이 났습니다.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32살이라고 하던데 이른 나이에 자기 가게를 차렸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오픈 일정은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재료들 발주 내일 다 넣으려고요. 정찬아, 네가 잘 체크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세부 사항은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하시죠? 그럴까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녀가 안내하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지점 사장님 한 분 더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거기가 매출이 잘 나와서 사장님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네, 그러세요. 과장은 핑계 삼아 자기가 친한 지점 사장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놀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까 봤던 사장님 한 분이 오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눴고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사장님, 운 좋은 거예요. 내가 맡은 지점들이 다 매출 상위권인 거 알죠? 나만 잘 따라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잠깐 화장실에 왔는데 과장님이 따라오더라고요. 야, 정찬아, 우리 따로 2차 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저 여자 데려다주고 넘어와.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게 놀고 가야지. 김 사장이 쏜다니까 가자. 과장님은 여자랑 함께 유흥을 즐기며 놀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계산을 했어요. 정찬아, 이 사장님 잘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들어와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십시오.
과장님이랑 김 사장님은 둘이 어깨동무를 하며 갔습니다. 사장님, 댁 어느 쪽으로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죠? 아니요. 저 이 근처가 집이라 술도 깰 겸 걸어가려고요. 그래요? 그래도 시간도 늦었는데 혼자 보내기가 좀 그런데. 같이 가시죠, 그럼. 매너 있네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며 서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걸었어요. 한참을 떠들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다 왔더라고요. 벌써 다 왔네요. 아, 여기 사시는구나. 되게 빨리 도착했네요. 그녀와 저는 오면서 대화를 해보니 서로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가볼게요. 커피 한 잔 하고 갈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커피 좋아한다며 그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타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커피를 마시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몸에 달라붙는 슬립 차림으로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마시던 커피를 저도 모르게 뿜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젖어버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아,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내가 빨아서 말려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도 돼요. 난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이거는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라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을 잡았고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저에게 지금 전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녀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지금 제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질끈 묶고 있던 머리를 풀은 그녀는 더욱 섹시했어요. 그녀와 1시간 정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과장님이 위치를 남긴 연락이 와 있었어요. 아, 빨리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려고? 아, 네. 과장님이 기다리셔서요. 언제 올라가?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쉽네. 또 하고 싶은데. 이쪽 올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놀러 가도 돼?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녀와 짧았던 아쉬운 시간을 뒤로한 채 저는 과장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과장님과 김 사장은 없었어요. 물어보니 둘 다 여자랑 2차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숙소에는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녀는 제가 다시 온 게 너무 좋았는지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살면서 여자를 많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연상의 여자와는 처음인데 저를 리드하며 하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일에 중독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던 그녀는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도했던 그녀의 안달난 모습을 보니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는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3시간도 채 못 자고 과장님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있으려고 일찍 숙소로 돌아가 있었고
과장님은 10시쯤 돼서야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 들렸던 가맹점을 들렸다 다시 돌아왔어요. 가끔씩 혼자 출장을 갈 때면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우리의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오래 그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에 뛰어들어 고생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를 같이 나오다 보니 정말 제 인생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같이 인서울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도 그 친구랑은 월세를 아끼고자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둘째는 1살 차이, 막내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 동생들도 어릴 적부터 함께 보고 자라온 정말 제 여동생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랑 친구 어머니가 싸주는 반찬들을 챙겨 놀러 오고는 했습니다. 놀러와서 정말 그 좁은 원룸에서 하루 자고 가거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정말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도 하나 둘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코 올리기 시절부터 보고 함께했던 친동생 같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딱히 여자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에 나가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이 여자친구랑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친구와도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매번 편지를 써주고 전화통화를 하던 여친은 편지도 뜸해지고 연락도 받지 않더니 결국 제대할 쯤 이별 통보를 하는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대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대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그나마 여자친구를 보고 버티며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으니 내가 정말 못나고 루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한참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게 친구의 첫째 여동생이었습니다. 친구 여동생들도 다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째 여동생 먼저 서울에 방을 구해 살고 다음 해에 둘째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면서 둘이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놈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저랑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종종 만나서 학식도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제가 한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챙겨줬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냥 자기를 너무 어린 동생으로만 봐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오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여자는 본인인데 이제 자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분위기도 좋았고 마냥 어리게만 봤던 동생이 어느새 정말 성숙하고 이쁜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니까 저도 모르게 훅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 녀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술 한잔 하자고 한 뒤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니까 생각 외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잘 됐네. 내 동생 울리지 마라. 걔 옛날부터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만한 남자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뭐. 잘해줘라 진짜. 축하해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친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고 처제는 계속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제외하고 셋은 자주 만나고 처제는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육아를 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처제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애도 봐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처제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작업하는데 지금 지내고 있는 집이 별로라며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을 빼고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는 동안 일정이 안 맞아서 잠시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매일 집에 오니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처제는 집에 와서 식사며 육아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처제가 와서 지내면서 평소보다 도움을 많이 주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좋아하니 처제한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뭔가 처제가 제 아내가 된 것처럼 점점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제는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좋아했습니다. 처제는 아내한테 자유시간 좀 갖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부 저녁이랑 애기 다 케어하겠다면서요. 아내는 오랜만에 자유시간에 오늘은 진짜 실컷 놀고 늦게 올 거라고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처제는 애기를 재우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형부, 우리도 술 한잔 할까? 술? 그래, 좋지.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처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처제, 울어? 형부, 그거 알아? 나도 형부 옛날부터 좋아한 거. 아니, 잠깐,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형부한테 고백했으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 요즘 이렇게 여기 와서 지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언니랑 형부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싶더라. 너 많이 취했다. 들어가자. 언니가 형부 만나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형부랑 사랑 나눌 때도 속궁합도 너무 잘 맞는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나도 형부한테 안기고 싶더라. 한 번만 나도 좀 봐주면 안 돼? 나도 좀 안아주라. 효진아, 우리 이러지 말자. 너 말대로 나 효선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 이러면 나 효석이 얼굴 못 본다 진짜.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형부가 오늘 나 안 안아주면 지금 나가서 아무 남자하고 할 거야. 나 진짜 막 살 거야. 너 그딴 소리 할래? 왜 네 인생을 망치려 들어? 그니까 한 번만 안아줘. 그럼 나도 진짜 깨끗하게 형부 잊을게. 한 번이면 되잖아. 해줄 수 있잖아. 정말 어리광을 부리듯 말을 하며 우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끼는 동생인데 그냥 애교 많은 아이라 저한테 하는 행동도 그냥 오빠로서 저를 대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마 이렇게 슬프게 우는 처제를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처제를 안고 말았습니다. 처제에게 키스를 하며 얘기했어요. 효진아, 정말 한 번만이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애야. 널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처제는 저에게 키스를 해왔고 처제의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듯이 모든 걸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가 안쓰러우면서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또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처제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처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했어요. 처제가 이사할 집에 들어갈 날이 되어 처제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처제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정말 그날 있었던 일을 잊고 아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남편은 양쪽 부모님들이 행복하면 된 거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데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았는데 서로 파트너 바꿔가며 연애를 하다니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처음 만나게 된 건 상견례 때인데 이때부터 무척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양쪽 집안이나 우리 부부의 스펙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보니 상견례도 무난하게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은 했지만 실상은 분위기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온 것 같은 느낌? 자식들로 인해 인연이 맺어졌지만 우리도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며 의기투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저는 외동이라 부모님들도 홀가분하셔서 기분이 좋으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식은 언제 치를지 예물이나 혼수 같은 얘기는 몇 분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짧게 끝내시고는 아이고 사부인 어쩜 이리 고우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엄마를 닮아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잘 컸나 봅니다. 바깥 사돈들의 칭찬에 안사돈들은 호호 아유 별 말씀을 하고 내심 싫지 않은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낚시라는 공통 취미로 의기투합하셨는데 우리 결혼식은 뒷전이고 민물 낚시는 어디가 좋고 바다 낚시에서 잡은 감송돔이 크기가 몇 센치였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임 말미에는 바다 낚시 여행 일정을 잡으셨고 우리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네 분이서 1박 2일로 동해로 보트를 타고 낚시를 나가셨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같이 여행을 가고 시간만 나면 서로의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며 지냈습니다. 자기야, 어버이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결혼하고 처음이라 감이 잘 안 오네. 시댁하고 친정 날짜 따라 잡아야 하니 몸이 바쁘네.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양가 부모님들 같이 만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되나? 자기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알려줄게. 신랑의 말대로 부모님들은 같이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고 남이섬으로 가서 1박 2일 일정으로 놀러를 간다고 하시며 돈만 보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편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긴 하더군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소외된 느낌? 다 커서 무슨 투정이냐 할 수 있겠지만 말로 표현하기엔 좀 아리송한 찝찝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잘 지내시면 좋은 거지 뭐 하길래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신랑이랑 백화점 쇼핑을 하고 지하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황태냉면을 한 젓가락 입에 집어넣고 우물거리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신랑 뒤쪽으로 우리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엄마! 반가운 마음에 엄마를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네 분이서 나들이 나오신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우리 아빠와 시어머니는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시아버지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팔짱을 낀 채로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내가 헛게 보이는 건가? 아니, 제대로 본 거 맞아.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네. 그치?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그만 먹고 빨리 일어나. 뒤쫓아 가보게. 굳이 뭘 뒤를 밟아. 그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말도 안 되지. 빨리 차에 타. 혹시나 숙박업소나 다른 불량한 데로 가는 건 아닐까. 계속 조마조마하게 시아버지의 차를 쫓아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차는 우리 집 가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내려서 엄마가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잘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며 우리 엄마를 꼭 껴안고는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는 수줍게 웃으며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단지를 떠나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배신하고.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빠가 충격받아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별의별 걱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간 후 차에서 흥분하는 제 눈에는 이제는 아빠와 시어머니가 함께 아빠의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산책이라도 다녀온 듯 운동화에 가벼운 차림새였습니다. 이번엔 아빠 차를 뒤쫓아갔고 아빠는 시어머니를 시댁 주차장에 내려주고는 한참을 안고 있더니 떨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꿈인가? 네 분이 즐겁게 사시네 뭐. 즐겁게 사셔? 즐겁게? 남편의 태평한 말에 제 분노의 불똥은 애꿎은 남편에게 모두 튀었습니다. 사실 자기 충격받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부모님들 서로 모두 알고 계셔. 그럼 이 상황을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그냥 어렴풋이 의심만 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그럼 나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혼할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쫙 바꿔서 사실 거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도 그렇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누구 하나 모르고 속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넷이서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신랑은 이러다 마시겠지,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도덕적인 일이니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땐 남자들의 무신경이 참으로 부럽네요. 남편도 처음엔 무척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도 흥분이 가라앉고 무뎌질 거라고 합니다. 저도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무리 주위에 불륜 얘기는 많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 얘기하면서 물어보기도 난 부끄럽고 고민을 하고 털어놓아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50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길래 저도 30년도 다 돼가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 서울 변두리에서 목욕탕을 하셨어요. 그때는 애송이라 하나도 몰랐는데 그 건물이 할머니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삼촌들이 흥청망청하느라고 그 건물은 세월이 지나며 공중분해된 것 같은데 뭐 이제 어쩔 수 있나요? 목욕탕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꼬질꼬질한 동네 애들에 비해 항상 멀끔하게 살았죠. 아무튼 그때 할머니네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나중에야 알았는데 목욕탕 주인인 할머니보다 그 때밀이 아줌마가 아주 때밀어 떼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코 올리게일 때는 자주 때를 밀어주셨는데 저한테 수염이 숭숭 자랄 때쯤부터는 저도 남자인지라 그때부턴 남탕에서 혼자 씻어버릇했죠. 엄청 뜨거운 온탕이 되게 싫어서 바가지로 물 퍼다 쓰는
미지근한 물 받아놓는 데서 몸을 불리다가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난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어릴 때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목욕탕 가라 그러면 한참 40분을 걸어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대가리 좀 크고 그러니까 사실 친구랑 놀고 싶지 목욕탕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목욕탕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온 그날이었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찜질방이 여기저기 생겨나더니 목욕탕은 점점 찜질방으로 바뀌거나 아예 문을 닫거나 하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휴가 복귀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휴가 나왔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목욕도 하고 오라면서 2만 원을 주셨죠. 2만 원이나 주신 이유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돈도 궁하고 욕심도 많았기에 저는 2만 원을 제 주머니에 챙겨넣고 빈손으로 목욕탕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는 그새 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몇 주 전에 욕탕 청소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계셨고요. 저도 다 큰 어른이었는데 할머니는 아직도 저를 애취급하면서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과자며 튀김이며 그런 걸 자꾸 주시더라고요. 씻고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살 빠졌다고 뭐 먹이려고 하고 그래서 목욕탕 닫을 시간 다 돼가는 깜깜한 밤이 되고 나서야 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참 노인분들이 참 유난이시네 하면서 인사 대충 드리고 씻고 간다고 하고 남탕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은 한참 지났는데 변한 거 하나 없는 목욕탕 풍경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전해지는 습기조차도 그대로더군요. 말했다시피 찜질방 때문에 목욕탕은 장사가 잘 안 됐고 문 닫을 시간까지 다 되어가니 이건 뭐 거의 전세 내듯이 목욕탕에 저 혼자밖에 없더군요. 옛날 생각하며 그 미지근한 물 받아놓은 곳에 몸을 불렸다가 온탕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렸을 땐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군 생활의 피로가 뜨거운 물로 빨려 내려가는 듯 좋더라고요. 아버지 하던 거가 기억이 나서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보고 숨 막혀서 너무 싫었던 사우나실에서도 땀을 신나게 뺐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 대야 2개를 겹쳐서 탕 안에 담고 2개를 서로 붙이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옛날 생각하면서 혼자만의 목욕탕을 즐겼습니다. 목욕탕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고 재밌는 곳이었네요. 그렇게 한참 여기저기 혼자 있는 목욕탕을 즐기다가 온탕에 한 번 더 몸을 불리고 있는데 목욕탕 문이 열리더라고요. 혼자 잘 놀고 있었는데 누가 오니 내 세상인 것 마냥 더 놀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탕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때 그 때밀이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사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들어오신 거였네요. 목욕탕은 마감할 때 바닥 청소를 얼추 해놔야 했던 게 비누기가 남아있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매일 청소를 해줬어야 했어요. 다리 다친 할아버지를 대신해 때밀이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러 들어오신 거였죠. 대충 청소만 하고 나갈 테니 다 씻으면 바닥에 비누기만 물 끼얹어서 잘 처리하고 나가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 아주머니를 보니 뭔가 부끄러워져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대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500원짜리 때밀이 기계 앞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때밀이 기계라고 해봐야 그냥 기계에 고정된 타올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등을 밀어주는 구식 기계였어요. 그렇게 500원을 넣고 때를 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한참 허접한 때밀이 기계랑 씨름하고 있는데 때밀이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는 때밀고 싶으면 오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해주겠다고 때밀이 침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까는 당황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보니 옷도 제대로 입고 계시고 저도 여태 2시간을 넘게 몸을 불렸는데 때를 안 밀고 가는 건 손해라고 생각해서 아주머니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지라 수건을 덮어서 가리고 있었는데 때밀기 직전에 제 몸 위로 물을 쫙 끼얹으시니
곧바로 수건이 같이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구석구석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여자의 손길이 구석구석 느껴지니까 제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이제 어른이 다 됐다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들으며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음 휴가 나왔을 때는 목욕탕이 닫을 거니 안 볼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멀끔하게 씻겨지고 나와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몸을 차갑게 했지만 뜨끈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욕탕 앞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멀끔해진 김에 어디서 술이나 한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밀이 아주머니가 마무리를 다 하시고 나오더라고요. 방금까지 같이 있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휴가 나왔던 군발이라 그랬는지 때밀이 아주머니의 약간 젖은 머리와 겨울 찬 공기에 빨개진 볼을 보니 괜히 예뻐 보이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면서 서 있는데 군생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면서 언제 복귀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모래 돌아간다고 대답을 했죠. 때밀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할 거 없으면 자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쫄래쫄래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서 찾아간 아주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단촐했습니다. 돈을 쓸어 담는다고 들었는데 단칸방에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다 했어요. 아무튼 치킨 사온 거 뜯어서 맥주랑 소주랑 번갈아 가면서 마시고 있는데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셨다며 그래도 자기도 몇십 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걸 못 따라가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심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옛날 이야기랑 자기 자식들 이야기 하면서 보내고 있다가 맥주 몇 병 더 가지고 온다고 일어나시면서 반병쯤 남았던 소주병을 건드려 바닥에 흘리고 말았어요.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이러면서 휴지로 바닥을 대충 훔치시는데 티셔츠 안쪽이 비쳐서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나 싶어 흘끈 눈동자를 돌렸는데 때밀이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때밀이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보라고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때밀이 끝나고 해주는 마사지라고. 이 집은 목욕탕에서 가까워서 빌려서 지내는 거고 뭐 서울 어디며 어디에 아파트가 몇 개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때밀이가 끝나면 마사지를 해주는데 본인도 남자는 처음 해준다면서 어디 한번 받아보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아찔했어요.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몇 개나 사게 만들어줬다는 엄청난 마사지를 밤새도록 받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어기적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사지를 잊을 수 없어 다음 휴가 때 할머니의 목욕탕을 찾았는데 역시나 영업 종료를 하시고 빈 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때의 마사지를 받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아줌마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어디에 찜질방을 크게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네요. 그때의 짜릿한 마사지가 아직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30년도 더 흘러버린 지금 그 마사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받지 못하겠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러서 살펴보고 챙겨드렸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하셔서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돌보기 힘들 것 같으니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과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돼.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가 불편하게 내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과 셋이서 지낸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공항에 가서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겨서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지 않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 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이 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 보니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 외식도 하며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며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과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